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부모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자녀 양육,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대 자료는 많지 않고 그나마 이제 역사서, 철학서, 자서전의 어떤 기록 등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고대에서 근대까지 부모 교육에 대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부모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부모 교육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및 중세의 부모 교육이었어요. 자, 그리스 시대에도 부모 교육이 있었을까요? 있었네요. 그리스 플라톤. 플라톤은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동의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플라톤이 작성한 그 저서로 국가론이 있잖아요.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소수 지도자 계급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이런 소수의 아이들, 그쵸? 지도자 계급을 위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 태어나자마자 국가가 지정한 부모가 있는 공동타가소에서 양육되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을, 동화책을 읽어줄 때에도 반드시 검사관의 검사를 거친 책을 읽어주었다라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아동 양육 환경이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스도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동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라톤과는 다르게 아동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7세까지는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소수정의 아이들을 굉장히 부모가 아닌 공동 타가소에서 국가가 지정한 부모가 양육하는 데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7세까지는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어머니 무릎 학교라고 해서 어머니 무릎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양육이 굉장히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어머니의 자녀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성이나 생활태도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버지의 역할을 경시 여겼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역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아동이 아버지의 보조자가 되기도 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승마, 수영, 권투, 검술 등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조금 각각 다른 부분들로 이제 조금 아이를 가르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시했다. 가정의 양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자녀의 어떤 그 교육은 성서에 바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에 나타난 또 병폐는 뭐예요? 원죄설이에요. 성학적인 입장이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타고났다. 이런 악한 성품은 선한 성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부모의 혹독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나쁜 점이었죠.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동 고의 발달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인을 성인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 어린 것들을 이제 성인의 축소판으로 봤기 때문에 성인처럼 되기 위해서는 교육하고 때리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훈련과 체벌이 강조됐고 아이는 악하다, 성악설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죠. 중세시대의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아동의 어떤 체벌, 훈련 이런 것들이 강조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부모 교육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7세기 이후에 부모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체계적인 도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아동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코메니우스예요. 이 코메니우스는 대교 수학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간 교육은 어릴 때부터 행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교 수학에서 이게 수학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교육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 단계를 4단계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0-6세는 어머니 무릎 학교, 7에서 12세는 모국어 학교, 13에서 18세는 라틴어 학교, 19에서 24세는 대학과 여행기 이렇게 나눴다고 하고, 특히 이제 어머니 무릎 학교 시기는 어머니라는 교사에 의해서 초보적인 지적, 도덕적, 종교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부모 교육이 강조됐고, 이를 부모 교육의 어원이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을 위한 양육 지침서로 유아학교를 저술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제 아이를 조금은 아동으로 보고, 그쵸? 아이들을 이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정착되어 가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시기가 조금 있었고,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 정도에 들어서면 영국의 로크가 행동주의 대가죠. 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고 모든 생각은 경험에서 발달된다. 그래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조됐어요. 로크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루소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쵸? 선하게 태어났다. 아동의 본성은 왜곡되지 않도록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주장했어요. 성숙주의의 대가죠. 그리고 이제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때 어때요? 내적 동기가 유발되고 스스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들마다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부모와 교사는 주의 깊은 관찰을 토대로 아동의 연령과 능력에 적합한 적절한 과제를 제시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 근대의 부모 교육의 양상은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대 교육의 부모 교육의 또 대가는 페스탈로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이 페스탈로치는 교육을 통해서만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가정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게르트루트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도덕교육과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어머니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정교육이 학교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또 이를 담당하는 어머니를 교육시키는 것이 모성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엄마를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레벨이 있는데요. 이 프레벨은 페스탈로치의 제자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루소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유치원의 창시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쵸? 프레벨 역시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첫 번째 교육자로 보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를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자녀 양육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놀이와 노래라는 책을 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어머니를 첫 번째 교육자로 보면서 양육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코메니우스, 또 로크, 루소의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찌의 영향을 받은 프레벨,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근대의 교육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유럽의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아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1800년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모 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9세기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그 소수에 의해서 부모 교육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협회, 또 그 어머니 협회 모임, 이런 데서 이제 어머니 잡지를 처음으로 출간하게 되면서 소수에 의해서 이제 부모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종교적 측면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어머니 잡지를 출간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 모임들이, 연구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동 본성 연구회, 또 하나의 기관이 미국 여학사 협회, 또 전국 어머니회, 이런 협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9세기 초반이나 후반이나 그러니까 소수에 의해서 조금씩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들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조금씩 소수 정예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가장 큰 이슈라면 이슈인 게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지원이에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민간단체 위주로 이루어지던 이 부모교육이 정부 주도로 대규모로 활발하게 이뤄진 계기가 있습니다. 1914년에 스미스 레버법이라는 그 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전국의 2000개 지역에 교육 어떤 시범지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부모 교육을 일반인들에게 확대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정적 시기가 20세기 초반에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듀이, 실천 중심의 학습 이론을 이야기한 듀이, 프로이드, 성숙주의 게젤, 왓슨도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학자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실천 학습 이론,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숙주의, 행동주의, 이런 학사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왓슨의 심리학이에요. 행동주의. 이 시기에 아이의 그 백지 이론 있잖아요. 아이는 백지라서 그리는 대로 다 흡수하고 스펀지라서 모든 걸 흡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쵸? 이제 그런 거에 반해서 20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행동주의자들의 어떤 세부 규칙을 따랐던,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부모들이 정확하게 왓슨의 말을 들으면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죠. 20세기 중반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아동의 정서적인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돼요. 한 가지 답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 가지 상황에서 모두 다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왓슨 행동주의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아동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또 아동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다시 20세기 중반에.
그러면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쵸? 그러던 와중에 이제 1953년쯤에 1950년대 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가 발사가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달에 러시아가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미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때부터 이제 다시 교육이 강화가 됩니다. 교육적 강화가 굉장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빈곤 퇴치를 외치기 시작해요.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헤드스타트죠.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정책.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제 아동의 신체 건강,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개념, 정신 과정, 인지 발달을 강화시키고 증진하는 것,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고 직업 개발과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족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였어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사회 서비스, 건강 서비스, 직업 개발, 관리, 부모 교육 이 6가지 주요 영역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부모 교육이 꼭 포함됐다는 거죠. 이 헤드스타트가 왜 부모 교육이 포함됐냐면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시작해서 성과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 더 이상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부모더라는 거죠. 부모 교육 없이 아이들의 학업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쭉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도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리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강화가 됐고, 이제 결국은 플라우덴 보고서에서 부모 개입, 부모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다는 거, 부모 교육이 활성화됐다는 것들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나타났고요. 20세기 후반에 보면 그래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본물터지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프로그램, 그죠? PAT 프로그램이죠. 효율적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딘 메이커 맥케이에 의해 만들어진 스텝 프로그램이에요. STP, 스텝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이 시기의 교류 분석이라든지, 또 로저스의 내단자 중심 치료라든지,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미국이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또 활성화돼서 꽃을 피웠던 요 시기의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모교육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대 사회의 아동 양육이나 부모교육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조선시대가 됐을 때 이제 부모됨의 자질,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을 직접 다룬 책들이 몇몇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책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고대 사회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예요.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면 아동 양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대략 15세까지를 아동기라고 좀 보았대요. 그래서 이제 10세가 지나면 아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달라져서 아동이 자신에 대한 신분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좀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아동 양육에 관한 이제 실제 내용으로는 강보의 사용, 그쵸? 이제 뭐 포대기 같은 거래요, 강보가. 그 다음에 업기, 자녀 출생을 비는 기도, 태몽에 관한 기록이 일부가 이 책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제 뭐 호랍이나 과부, 고아 등을 위해서 아동 구호 활동이 행해졌었다라는 그 기록이 어렴풋이
삼국유사, 삼국사학에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아동 양육의 실제예요. 이게 다예요. 굉장히 조금 빈약하네요. 그죠? 고려시대인데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민중불교의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의식 전반에 이제 이 불교가 침투되어서 자녀 양육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 고려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어요. 고려사라는 책하고 또 명심보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고려사에서 많은 것들이 조금 나타났는데 보면은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아동관을 한 15세까지를 아동기로 보았대요. 그러니까 15세 이하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3세 이하, 10세 이하, 15세 이하 이 연령별로 나누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좀 부여했는데 3세 이하는 젖먹이 시기로 사회적 간섭에서 제한에서 벗어나는 시기, 그리고 10세 이하는 법에 적용해서 면제되는 시기, 그리고 15세 이하는 병역 의무 같은 성인의 과업에서부터 자유로운 시기. 그러니까 요 안에 15세 이내의 어떤 시기는 조금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의 본성에 대해서는 태몽을 굉장히 중시했고 어렸을 때 모습으로 장래의 성장을 예견해 본 것이 이제 예견해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아동의 생득적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또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기대하는 특성들, 즉 이제 지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대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정한 규범을 가르치는 가정 양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양육을 하는데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이모부, 매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도 양육이 공동 양육의 어떤 책임을 지는 사회적 부모의 어떤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사회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버지의 가정 양육도 행해졌고 자유로운 양육의 역할이 기대됐었고 아기를 업어서 키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거 외에 명심보감에서는 아이에게는 매를 주고 미운 아이는 밥을 많이 주라고 엄한 자녀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남녀 교육이 모두 중요하였음을 강조했고 엄한 아버지는 효도하는 아들을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얌전한 딸을 길러낸다 라고 해서 아동교육의 목적을 효로 강조하는 요 명심보감에서는 효로 강조하는 양육의 목적을 아동교육의 목적을 강조하는 책에서 이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또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유교가 또 자녀 양육에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유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 지침서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이 교육서 중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주로 대상으로 쓴 것도 굉장히 많고 자녀 양육에 대한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사소절 여기서 보시면 책이 굉장히 많죠. 고려시대는 딱 두 가지, 그 고대시대에도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는 굉장히 책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사소설, 내훈, 개녀서, 규합총서, 증보살림경제, 가정편, 태교신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사소설 같은 경우는 성인 남녀 및 아동을 위한 생활예절 교육서예요. 그래서 교육과 가르침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해와 설득을 중요시할 것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교신기가 있는데 이 태교신기는 지금 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잘 써져 있는데 임산부가 10개월간 태아를 교육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또 내훈이나 개녀서, 규합총서 같은 경우는 여성교육서예요. 그래서 태교, 자녀교육의 원리, 어머니의 자질 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보 산림 경제 가정편에서도 아이를 기르는 것, 자손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여아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고 해요. 이제
다양한 책자에서 보면 이제 좀 구체적인 부모 교육 내용들이 그래도 조선시대에는 고대 시대와 고려 시대와는 다르게 조금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를 이제 볼 수 있고요. 특히 태교의 경우를 보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태교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그래도 진보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조선시대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에서 1940년대는 보면 어쨌든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소수 양반계층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고 부모 교육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914년에 미국 선교사 브라운 리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개성 유치원이 설립됐고 자모회를 조직했고 그들 중심으로 이제 부모 교육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이죠. 그 하워드에 의해서 어머니 회를 통한 어쨌든 그 교육이 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형식으로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 의사, 간호사, 교육자 등의 강연, 놀잇감 제작, 스크랩북 제작, 뭐 유아식 요리 강습, 목욕시키기 실습, 뭐 아동복 제작 등 이런 워크숍 위주로 좀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941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보육학과가 처음으로 생기게 됐고 부모교육 과목이 처음으로 개설이 됐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부모교육이 개설됐고 보육학과의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이 개설된 것이 이제 요 시기의 주요 또 쟁점이고 이슈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도에서 1980년대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역사를 좀 알아볼게요.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 호응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주로 유치원을 중심으로 어머니회 또는 자모회 중심을 통해서 부모교육이 운영되었어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동연구, 인지발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부각되면서 부모교육이 확대되었어요. 여성단체를 통한 어쨌든 여성의 사회교육과 내용, TV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부모교육의 내용이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때,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이화유치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회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아버지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발하게 아버지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눈여겨볼 만하네요. 자, 이제 한 70년대쯤 들어서 보면 부모 참여의 형태가 부모 교육을 실시한 사례들이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보면 어머니의 어떤 단순한 참여보다 이제 어머니를 보조교사로 좀 적용해서 실시하는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유치원 교육 내용, 방법을 전문적으로 좀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교사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는 방관자가 아닌 교육 지원자, 보조자로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하게 하는 확대의 기능을 좀 넣었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치원에서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참여시키는데 이제 참관자가 아니라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적극성을 띤 어떤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조금 넣은 그죠? 부모 참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80년대에 그 미국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태아에서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좀 포함해서 좀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또 그들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됐다고 해요. 1990년대를 좀 살펴보면 사회교육원, 뭐 평생교육원, 또 각 지역의 복지기관, 종교기관, 여성단체, 사회단체, 영유아보육기관, 교육기관, 학교, 뭐 상담소,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90년대에는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부모교육 대상도 예비 부모로 시작해서 영아기 부모, 학령기 부모, 뭐 청소년기 부모, 장애아동 부모, 한부모 가정 뭐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어서 시행이 되었어요. 또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 참여가 굉장히 또 강조되었고 중요하다는 것들이 조금 인식이 되어서 실제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임이 확대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90년대는 그래도 부모 교육이 다양하게 형태도 많아졌고 다양한 형태도 많아졌고 대상도 확대됐고 아버지 교육도 강조가 됐고 또 모임도 많아졌고 이런 것들이 어떤 양적인 확대, 다양성 등이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머니와 중류계층 외에 그 교육의 대상이 이제 어머니, 중류계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소외된 계층이 있어요. 어떤 계층이겠어요? 이제 저소득 계층, 그리고 조금, 다양한 가족, 조금 뭐 한가족 부모라든지 재혼가족이라든지 뭐 조손가족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등 이렇게 조금 더 부모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참여 기회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어머니와 중류계층 외에 부모 교육의 참여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 중류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뭐 여러 종류의 어떤 다양한 부모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된 것이죠. 2000년대 이후를 좀 살펴보면 부모 자녀 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 지원 및 부모 역량 강화 같은 예방적인 활동이 가족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의 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의 활성화, 부모 자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뭐 그다음에 위기 아동 청소년 부모 교육 등 강화 이런 것들을 조금 주제로 해서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부모 교육 활성화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적 부모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1994년도에 개발된 부모 존경 자녀 존중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8회기 과정으로 부모 교육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은 4회기로 구성된 부모 정서 조절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모 자녀 놀이 프로그램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뭐 부모 양육 방식 및 자아 실현, 아동 행동, 부부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 존경, 자녀 존중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또 이제 부모 교육에서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또 집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회 전반에 강조되고 있는 가족 친화 정책이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내에 그 가족 친화 인증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뭐 이제 어쨌든 인증을 부여해서 상을 주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제도,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뭐 근로자 지원제도 이렇게 해서 좀 가족 친화에 따른 뭐 이런 어떤 인증제를 이제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인증 자체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또 법적인 또 제도, 인증 제도를 또 만들어서 좀 활성화하는 데 좀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10년, 20년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교육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거는 또 추후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에 대한 부모교육의 역사, 또 우리나라에 대한 부모교육의 역사를 쭉 한번 읊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슈화되고 또 부모교육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었는데요.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